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문서로 이걸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은 사실 이건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통신이 안 된다거나 하면은 처음 설계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막막하실 거예요. 막막하실 건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조금 들으시면 어느 부분이 문제겠거니 하는 어떤 그 대략적인 원인 정도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복잡해지면 굉장히 찾아서 들어가고 이제 문제를 쪼개서 분석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막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드를 딱 이제 오면은 보드를 일단 브링업을 해야 되고 보드가 브링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드를 이제 그 브링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만약에 이제 브링업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의외로 그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쉬운 부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하드웨어가 나와서 동작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혹은 동작 전에라도 왜냐면 볼티지에서 만약에 중간에 그 쇼트저 하나 나 있으면은 보드 전원을 켜는 순간 이제 보드가 터지기 때문에 항상 하드웨어 딱 맨 처음 PCB 나오면 쇼 체크 먼저 하셔야 되죠. 네, 쇼 체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쇼 체크에서 문제 없으면 전원 넣어보시고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플러그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퀄리티 체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돼서 보드가 불량이 됐다. 그러면 링크 연결 딱 되는지. 그래서 링크 체크라고 하는 건요. 보통은 이제 RJ45 이제 커넥터 혹은 뭐 따로 LED를 빼놓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RJ45 커넥터에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는 또 파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링크를 꽂아서 링크업이 되면 보통 RJ45에 있는 링크 LED 혹은 액트 LED에서 링크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 링크 LED, 액트 LED는 바로 파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가 파이가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는 링크 LED 혹은 액트 LED가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걸로 거의 즉각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링크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링크 파트너 여기서 지금 개발하신 보드고 그 다음에 링크 파트너는 이제 P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패킷 제너레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PC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PC에서 딱 연결을 하셔서 만약에 IP 세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IP 세팅을 하시고 핑을 딱 쳐보시면은 일단은 핑이 된다라고 하면 통신 뚫리는 거 문제없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OSI 7레이어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5개 계층으로 이제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뭐 레이어 4, 레이어 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이어 3에 있는 ICM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이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요 그 레이어 3에 붙어 있는 ICMP 패킷이 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의미인 거고 레이어 3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밑에 있는 레이어 2, 레이어 1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핑이 된다는 거는 하위에 있는 그런 레이어들 전부 정상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날도 당연히 정상 동작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핑 테스트까지는 그 적인데요. 핑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스루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루프 테스트라는 거는 밴드위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이 밴드위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킷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장비, 테스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분들은 PC에 리눅스가 만약에 설치된 PC면 거기에 이제 iPuf라는 프로그램이 그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 PC라고 하더라도 iPuf를 이 PC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로 그 스루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iPuf 관련된 부분은 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익스터널 패킷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패킷을 생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 패킷 카운트까지 세주기 때문에 패킷이 몇 개 빠졌냐까지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패킷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핏이라든지 아니면 뭐 N2X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링크 파트너가 이쪽에 예를 들면 뭐 여기 공유기 연결했는데 공유기가 이상한 공유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PC랑 연결했는데 랜 케이블이랑 이상한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연결이 안 되거나 뭔가 스루풋이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이 링크 파트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케이블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디버깅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거 타워에서 볼티지 체크할 때 리플이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리플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근데 리플 허용치를 넘어가게끔 파워를 설계하시면 당연히 보드 동작, 칩 동작에 영향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 뭐 30mV 혹은 약간 빡빡한 거는 뭐 10mV의 리플 허용치를 가지고 있는 칩에 거의 막 500mV, 300mV의 리플이 들어가면 칩 동작이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클락도 관련해서 얘가 진짜 25MHz인지 혹은 뭐 ppm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클락인지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기본적인 것들인데 뭐 솔더링, EDP라는 거는 그 저기 칩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실제 물리적인 칩이고 밑에 붙어있는 이 EDP 패널 있잖아요. 여기에 그라운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디버깅 하실 때 이제 굉장히 막막할 때 약간 문제를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자, 일단은 그 뭐 링크가 안 되냐 혹은 링크 드랍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때는 이제 만약에 링크가 드랍이다 링크가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제 한다고 하면 얘가 오토 네고시에이션 혹은 오토 MDX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토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오토 네고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죠. 나 자신이 있고 링크 파트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시스템에 연결을 할 때요.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하잖아요. 인터넷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상 그 밑에서 나오는 랜 케이블을 이렇게 있고 랜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노트북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노트북 PC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뭐 대부분은 여기 끝에 뭐 공유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비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결하는 랜 케이블의 끝에 어떤 장비가 붙어 있을지 모르죠. 이거를 우리가 이쪽이 100맥이기 때문에 내가 100맥으로 설정해야지 하는 경우는 지금은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오토네고는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결하는 반대편 링크 파트너가 어떤 성능, 어떤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토 네고시에이션이라는 프로토콜을 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 나의 연결을 확립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PC고 지금 오토넥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요. 내 PC가 가지고 있는 즉 내 파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밴드위스 성능이 1기가의 풀 디플렉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가 100메가bps의 뭐풀 디플렉스를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오토 네고시에이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오토 네고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합니다. 애드버타이즈먼트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펑션 즉 밴드위스 능력을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기가 bps의
풀 듀플렉스를 지원한다라고 광고를 따로 해주고, 얘 같은 경우에도 나는 100Mbps의 풀 듀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그 정보를 수신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연결 중에서 공통되는 최고, 즉 공통되는 최고는 100Mbps이기 때문에 100Mbps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상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토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불안하게 되면 링크가 안 붙거나 아니면 링크 드랍이 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론적으로 아셔야지만 디버깅이 도움이 되고요. 오토 MDI, MDX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얘도 이제 길기가 있는 편 해당이 안 되고 10메가, 100메가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링크가 연결되면 100메가, 10메가, 100메가 같은 경우에는 TX, RX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X, 얘는 R, 얘도 여기 TX, 여기 R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보통 요 케이블을 서로 꼬여 있기 때문에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보통 다이렉트 케이블을 쓰죠. 다이렉트 케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꼬여 있지 않은 걸 보고 바로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하고 만약에 파이의 시스템 구성이 똑같다라고 하면 T는 T로 연결되고 T는 R은 R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 얘가 T라는 걸 인지를 해서 T를 R로 바꿔주고 얘가 또 R이라는 걸 인지를 해서 얘를 T로 바꿔주는 기능이 바로 오토 MDI, MDX 기능입니다. 얘가 만약에 오토 MDI, MDX 기능이 예를 들면 뭐 컨피그레이션 스트랩 핀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해서 그게 디세이블 되어 있고 다이렉트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이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뭔가 그 트래픽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레지스터 액세스가 안 된다 그러면 얘는 MDC, MDIO 쪽, 즉 맥과 파이 사이에 아까 MDC, MDIO로 레지스터 액세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MDC, MDIO 관련된 이 신호를 찍어 보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페시픽 모드로 안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해당 어떤 특정 비트를 바꿔주면 모드가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드가 바뀌지 않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레지스터 액세스 관련된 부분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문제를 세분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링크가 없거나 링크 드랍을 설명드리면서 오토네고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오토네고는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부분을 여기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멀 링크 펄스라는 게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멀 링크 펄스라는 게 뭐냐면 그 10베이스 T에서 아이들 신호를 나타내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 연결은 되어 있는데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이들 신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링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링크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 A하고 시스템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링크는 연결되어 있지만 트래픽은 안 흘러요. 근데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A는 B한테 이 노멀 링크 펄스라는 요 모양의 신호 있죠. 요 모양의 신호를 이렇게 16ms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16ms의 신호마다 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B는 A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A도 마찬가지로 B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요 노멀 링크 펄스를 보내지 않으면 몰라요. 네.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ms라는 건 뭐냐면 약간 마진을 둔 거죠. 그러니까 최대 24ms 혹은 최소 8ms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래서 보통 딱 정확한 밸류는 16ms마다 그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얘 이제 10메가bp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100메가bps나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네. 얘가 10메가bps가 가장 그 맨 처음에 그 개발된 그 통신 규격이기 때문에 10메가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00메가로 연결되려고 하면 하위 호환성 때문에 이 NLP 신호 중간에 이 오토 네고시에이션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10메가bps로 연결됐는데 오토 네고시에이션 신호를 이 중간에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해야지만 이 기존에 있던 10메가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자, 여기에서 FLP, Fast Link Pulse라고 하는 그 버스트성 신호들을 보냅니다. 이게 FLP라고 하는 버스트성 신호, 그러니까 버스트라고 하는 건 일련의 신호들의 집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LP 신호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A랑 B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이 비트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가 세팅되어 있으면 어떤 능력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비트가 만약에 그냥 0이면 이 해당되는 그 능력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비트가 100메가비트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야라고 얘기하는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A는 100메가비트를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비트가 풀디플렉스를 그 나타내는 그 비트라고 하면 만약에 이 비트가 0으로 돼 있으면 얘는 풀디플렉스가 아니라 하프디플렉스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네고를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이런 식으로 한다. FF 신호를 통해 가지고 NLP 신호의 주기 사이에 맞춰 가지고 이 오토네고시에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중에 좀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그 패스트 링크 펄스를 관찰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디버깅을 할 때 처음에는 시스템이 딱 살아 올라올 때는 링크 연결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링크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어떤 거였냐면 스택업이 된 시스템이었고요. 스택업이 된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면 PCB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파이가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 파이가 있었고 얘는 또 보드가 이렇게 스택업이 된 보드였어요. 보드였고 여기에도 이제 파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를 그 트랜스포머를 쓰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요거 이렇게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케이블 아주 짧은 케이블로 통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이 투 파이로 설계를 했는데 이 케이블 거리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안 썼어요. 트랜스포머를 안 썼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는 이 경우에는 사실 오토네고를 보통은 디세이블을 합니다. 디세이블. 왜 디세이블을 하냐면 오토네고는 어차피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확정을 시키는 게 오토네고인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서로 파이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네고를 보통 여기서 디세이블을 시켜요. 디세이블을 시키는데 시스템에 딱 그 전원을 이 시스템의 전원을 딱 이제 켜는 순간에는 이 둘 사이에 링크 연결이 됐다가 어느 순간 링크 연결이 자꾸 끊어지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드웨어 그 시그널까지 측정을 했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한 결과 자꾸 이제 FLP 신호들이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신호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보니 오토네고가 디세이블이 돼야지만 이게 신호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오토네고가 이네이블이 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이 FFP 신호를 관찰해서.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찾아 들어가다 보니 여기에 그 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프로세서에서 이 소프트웨어 코드가 오토네고를 이네이블 시키는 코드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해서 바로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링크 연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신호 관찰, FFP 신호까지도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뭔가 약간 헷갈리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오토넥을 일단 꺼보시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아셔야겠죠. 이게 이제 개발하시는 시스템이고, 이게 만약에 공유기다. 근데 공유기가 뭐 100Mbps를 지원하는 공유기다라고 하면 오토네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려면요. 일단은 여기서 이 시스템 파이에서 오토네고를 한번 꺼보시고 끄시는 대신에 이 링크 스피드를 강제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10메가든 100Mbps든. 그래서 100Mbps 신호를 강제로 여기서 그 레지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을 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뭔가 이제 오토네고 신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하드웨어 신호를 관찰하기가 약간 그 이더넷은 좀 빡센데 되는지부터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OTMDI, NDIS 같은 경우에도 그 레지스터 세팅을 통해 가지고 켜고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것도 이제 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Mbps 같은 경우에는 10BST 같은 경우에는 NLP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 다른 거를 다 관찰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NLP 신호가 링크 파트너로부터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 있고 공유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이더넷 파이가 있었고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링크가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뭐 하드웨어 검토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 검토하고 했는데 언제 끊어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신호를 관찰을 이제는 하드웨어 신호까지 관찰해야 되는 상황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뭘 관찰했냐면 요 링크 파트너 얘로부터 NLP 신호가 실제로 요 주기 안에 들어오는지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공유기로부터 오는 NLP 신호가 16 플러스 마이너스 8 미리세컨드마다 한 번씩 와야 되는데 거의 한 300 미리세컨드, 300 미리세컨드 이상 되는 그 주기로 그 NLP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했고 여기에 따른 또 그 소프트웨어 디버깅 코드가 있어서 저희 문제가 아니지만 거기에 디버깅하는 코드가 있어서 전달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10메가bps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사실 이 100메가bps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구분하기는 힘든 게 뭐냐면 얘가 그 밴드위스가 더 크기 때문에 얘를 스크램블을 시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스크램블이라고 하는 거는 막 신호를 막 흩어져 놓는 그러니까 스크램블 에그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스크램블이 막 이제 프로 해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스크램블이라는 거는 신호를 당연히 규칙 없이 프로 해친 거는 아니고 이 밴드위스를 조금 더 줄이고 혹은 그 신호를 받는 편이 더 명확하게 그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를 약간 풀어 헤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아이들이건 혹은 아니면은 패킷 데이터건 간에 약간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이제 찍어 보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세팅을 통해서 디버깅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정말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냐면요. 루프백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거는 많이는 안 해봤어요. 거의 이제 해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제 뭐그 루프백 테스트를 하려면 그 맥이랑 이런 쪽 레지스 세팅 이걸 막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만약에 통신이 안 되는데 어디서 통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끊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하고 이제 끊는 방법이 이쪽에 PCS까지만 딱 통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도 내부에도 보면 내부에 이제 PCS라는 블락이 있는데 거기가 딱 이제 이 맥과의 연결된 부분을 담당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거든요. 이 블락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PC 그 흘리도록 레지스터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루프백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레지스터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그건 다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링크 연결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디지털 루프백 테스트를 구성했을 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만약에 전체 연결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쪽은 연결을 끊어버리고 이렇게만 흐르게끔 해서 통신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또 패키지 제너레이터도 설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제가 보면 커먼보드 노이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서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클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엑스트라 RX 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 RX 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트랜스미터의 레벨을 조정하는 핀이고 사실 저는 이게 왜 이 파이 쪽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지 않은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모든 파이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이 저항이 삽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가 아니면 이 레지스터 밸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1%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MIA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RMII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MII에서 설계를 하실 때는 이제 클락 부분에 있는 설계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을 때는 약간 타이밍 쪽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디버깅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나온 부분이 바로 RMI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셋업 앤 홀드 타임 뭐 이런 부분들 그 데이터 시트에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맥하고 이제 파이 쪽의 측면을 나눠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특히 이제 IEEE 이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테스트를 하려면 레지스터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테스트닉스하고도 이제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단의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필요하신데 뭔가 좀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 주세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